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걸 꾸준히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목냥과 함께 둘이서 손 꼭 붙들고 요거 오래오래 할 수 있을까? 저 자신에 대한 의심이 좀 있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과의 시간을 쌓아갑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조금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오래오래 함께 같이 하기로 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조금은 의도적으로 남겨뒀던 이야기로 무의미한 30분 문을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멋지고 흥미로운 작품의 주인공 목냥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마 지금도 잘은 모르겠지만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충 손을 또 바쁘게 움직이면서 무언가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냥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께 살짝 수수께끼처럼 내드리고 지난 시간 오프닝을 마무리했는데요. 혹시 알아내신 분 계신가요? 한자사전 찾아보신 분들은 조금 힌트를 얻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요, 목냥에게 처음 설명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 목냥이라는 말은 석도라는 명나라 말 청나라 초의 화가이자 이론가이자 사상가였던 석도라는 사람의 화어록, 고과 화상 화어록이라는 제목도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책에 나오는 말이라고 해요. 이 책이 동양화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합니다. 화론, 즉 그림을 논하는 책인데요. 그림을 그리는 마음가짐부터 기법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림에 대한 철학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자면 대충 그림 그리기의 기법과 철학, 이런 제목의 대학교제쯤 되는 그런 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총 18가지 정도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에 목냥이라는 말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몽이란 글자는요, 우리말로 풀어보자면 어리다에 가까운 말이 아닐까 싶어요. 순수하고 원초적이고 그래서 모르는 상태, 그 훈민정음에 나오는 그 어리다라는 옛뜻과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양이란 글자는 양육하다 할 때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보살핀다는 뜻이겠죠. 어림을 보살핀다는 것은 그 성질을 드러낸다는 뜻도 되고 또 가르친다는 뜻도 될 수 있겠습니다. 20대의 목냥은 이 뜻이 참 좋았다고 해요. 지식이나 현학으로 치장되지 않는 본질의 어림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 이건 예술의 한 종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술가였던 지금도 예술가인 20대의 목냥은 그래서 스스로를 목냥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그 이름이 좀 창피하다고 해요. 낯간지럽고 좀 치기 어렸던 것 같기도 하다고 목냥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저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공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다음 주 이 시간 오프닝에서
같이 나눠보기로 하죠. 뭔가 오프닝이 좀 시리즈처럼 되고 있는 것 같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라도 함께 계속 해주세요. 자, 무의미한 30분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 기능 사용해서 목소리 남겨주셔도 좋고요. 이메일로 길고 내밀한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누구 fm@gmail.com noogoo@gmail.com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목소리 함께 해주세요. 그럼 누군가의 FM 무의미한 30분 세 번째 30분을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무엇. 오늘의 무엇은 가족입니다. 다들 가정의 달 하길래 가족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가족이란 단어에서 어떤 느낌을 좀 받으시는지 궁금해요. 다들 그런가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심되고 주말 드라마에 나올 법한 3대가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는, 아니면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4명의 식구가 오손도손 살아가는 뭐 그런 풍경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참 다행이라고, 또 행운이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한테 가족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이 사람들이 어느 부분인가에서는 다들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불행 중에 또 많은 부분이 가족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가족은 그 TV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들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죠. 누군가는 끝없이 인내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끝없이 화내고 있어요. 가족관계란 그런 것이라고 누군가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의지대로 가족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의 평생을 아주 가까운 관계, 뭐 틈이 거의 없다시피 할 만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며 함께 살아나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선택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그 유일한 결심이 딱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결혼일 겁니다. 예전에는 뭐 그마저 뜻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은 경우 배우자만큼은 자신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다고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거기까지죠. 그 다음은 전부 다 그냥 결정되는 것 같아요.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언니는 동생을 선택할 수 없죠.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을 선택할 수 없고 남편도 처가 식구들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가족이니까 라는 말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보통은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전부 그 가족이니까 라는 말 앞에서 마법같이 정당화되고 말잖아요. 폭력도, 착취도, 방임도, 거짓말도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나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고, 가족을 위해 나의 인생을 희생해야 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의 불행을 얼마든지 감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가족 내에서 약자가 그 참고 견디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힘없는 아이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만만한 동생이 형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목소리 작고 출세하지 못한 둘째 처형이 보통 자리 보전하고 있는 장인어른의 돌봄을 혼자 감당하고 있죠. 이걸 조금 더 일반적인 이야기로 좀 가져가 볼까요? 우리가 특히 한 80년대 생까지만 해도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짠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이거 참 이상해요. 왜 엄마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기억이 떠올라야지 왜 짠하고 눈물이 나야 돼요? 그건 그런 경우엔 말이죠. 엄마가 약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엄마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며느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감내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딸이니까 대학에 가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통용되었던 건 아마도 우리 어머니 세대까지쯤 아니었겠어요. 그런 엄마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당연히 엄마에게 부채의식이 있고 또 짠할 수밖에 없겠죠. 엄마의 희생이 단란한 우리 가정을 유지시켜 줬거든요. 근데 그거 뒤집어 말하면 단란한 우리 가족이라는 거, 그건 엄마의 희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어떤 허상 같은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 없는 행복한 관계라니.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엄마들은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본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딸들의 육아를 돕고 있는 거예요. 친정 엄마의 육아 도움 없이도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워킹맘의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함정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또 자녀들이 당연히 효도를 해야 할 그런 대상인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좀 잔인하고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면요. 세상에는 사랑할 수 없는 부모도 또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할 수 없는 부모도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자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폭력과 학대처럼 명확한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에게 상처만을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부모.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 키워는 줬지만
실은 들여다보면 무관심과 방치로 자녀를 외롭게 하는 부모, 편애라는 방법으로 생채기를 거듭거듭 주워왔던 부모, 또 자녀를요, 가족이 아니라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로 착각하고 자녀의 불행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던 부모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꾸로도 말해볼까요?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인이 된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자녀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 슬프게도 이제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됐죠. 돌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둬두거나 재산을 가로채는 그런 자식들의 이야기도 이젠 너무 흔하고 뻔한 얘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혈연이라는 것으로 묶인 가장 가까운 관계, 부모와 자식도 서로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족이니까 라는 말 앞에서 사람들이 계속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당신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에게 가족이니까 무조건 희생하라고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니까요. 법률에서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민법 제 779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족의 범위라고 해서요.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저는 사실 이러한 가족의 범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 정의에 들어맞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 많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혹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서로 아끼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이성과 동성의 커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탁가정이라는 형태도 있죠. 그리고 같은 철학을 공유하면서 생활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들도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지는 못했지만,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 들어와 있진 않지만, 이런 삶이 행복하다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얼마 전에요, 여성가족부에서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하거나 딱히 뭘 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제 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국무회의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라는 행정부처에서 지금까지 정의해왔던 것 말고도 또 다른 가족의 형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부 회의에서 보고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도 나고 참 대단한 일처럼 보도가 됐지만, 이거 사실은 아주 작고 미약한 시작에 불과해요. 제안에 불과하거든요.
정말 행복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어떠한 편견도 없이 우리 사회의 일부로 가족이라는 이름이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당당한 그리고 따뜻한 삶의 한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제안만으로는 아마 부족할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란 정말 무엇인지 전통적인 의미의 드라마에 나오는 그 4인 가족 형태만이 정말 정답이고 행복의 시작인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더 이상 상처받지 말기로 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서 함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취향. SF는 재밌어야 합니다. 그게 이 장르가 가지는 미덕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현실과는 약간 다른 세계관 안에서 펼쳐지는 모험, 인간의 상상력 그 너머를 보여주는 신박한 기술들. SF는요, 어른이들을 소년, 소녀로 돌아가게끔 하는 힘을 갖고 있죠.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딘가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작 아시모프를 정말 좋아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SF 소설은 파운데이션 시리즈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작들도요, 엄청난 철학이 깃들어 있는 그런 소설들도요, 그래도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거는 현실 세계에는 없는 개념들, 기술들, 그리고 펼쳐지는 모험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는 소설로서의 SF 소설에 대해서 여러분과 취향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작가는 곽재식 작가입니다. 곽재식 작가는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즘에 TV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분의 글과 사진만 봤을 때에는 도저히 이분이 어디 나가서 막 입담을 자랑하고 이럴 만한 분이 아닐 거라고 제멋대로 상상을 했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곽재식 작가는 회사원이에요. 과학자인데 과학자 회사원이라고 저는 대강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SF 소설하고 이 곽재식 작가가 쓴 SF는 좀 결이 달라요. 어른들의 찌들어버린 일상, 그게 작품에 푹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른의 삶을 견디고 있는 독자들이 아니면 이 곽재식 작가의 작품에 공감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본 연구의 초공간 도약 항법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1메가와트시의 에너지로 100kg의 질량을 1광월 거리 이동시키는데 2.2초의 준비 시간이 소요되며 실패 확률은 2000분의 1 이하로 관리 가능하다. 오늘 소개해드릴 곽재식 작가의 책 지상 최대의 내기라는 책에 등장하는 한
보고서, 연구 보고서의 요약 결론 부분이에요. 이게요. 직장인의 애환을 거치면 이렇게 됩니다. 개발 비용을 2.3배 들여 지난 겨울 우주선에 쓰이는 HLO를 연구했는데 실제 우주선을 제작해 연구한 것은 아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김 박사라는 등장인물이 겪은 그 지난한 봉변들,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상상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요. 이 곽재식 작가의 글에는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잘 묘사가 돼 있어요. 혹은 제안서는 서술형으로 작성하지 말고 핵심과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개조식으로 작성하시오. SF 단편 소설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이런 단편 소설들이 꽉 차 있는 책이 바로 지상 최대의 내기라는 소설집입니다. 이게 사실 곽재식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유명하고 많이들 아시는 소설집은 토끼의 아리아라든가 사기꾼의 심장은 천천히 뛴다, 뭐 이런 책들이 꽤 유명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도서관에 가보면은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고 뭐 재미면으로 봐도 최고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내기를 오늘 들고 온 이유는 제가 저지난주에 직장인들 판타지 소설 달까지 가자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 맥락에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달까지 가자라는 소설이요. 재미있었던 게 정말 현실을 너무나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하이퍼 리얼리즘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론은 판타지였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어라? 이거 SF인데 은근히 현실이잖아 라고요. 그래서 지쳐있는 직장인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고 권해드립니다. 슬프지만 사이다이면서도 고구마인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곽재식 작가의 단편집 지상 최대의 내기 함께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 9월쯤에 참 힘들었는데 그때 그 9월을 견디게 해준 저한테는 좀 고구마 소설집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일상에 꽉 막히는 그런 답답함을 좀 선사해 드리고 싶네요. 이 책을 통해서요. 자, 오늘의 누군가의 취향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누군가의 FM 모이면 30분도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누구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